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실 것은 이 자리에 유권자 1인 2표제가 도입된 17대 총선. 민주노동당이 출사표를 던졌다. 돈보따리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그런 기존 정당과는 달리 당원 전체가 직접 투표로 순위를 결정하는. 이때만 하더라도 선거에 참여하는 군소정당에 불과했다.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하러 선관위에 나타난 이들은 특이한 경력 때문에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그런데 기성 정치인들이 나타나자 재빨리 인터뷰를 접고 달려가 버리는 기자들.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아, 저기도 비례대표 현실 정치의 벽은 그만큼 두텁고 높기만 했다. 자민련 총재 김종필도 출사표를 던졌다. 80 가까운 나이. 활력을 앞세운 그는 이번 총선에서 무려 국회의원 10선의 기록을 거머쥘 참이었다. 각 당의 표정이 분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민노당 비례대표 8번 노회찬과 자민련 1번 김종필 사이의 숨가쁜 접전. 김종필 후보가 당선되려면 3%의 정당 지지율을 받아야 했다. 새벽 3시 승부가 났다. 노회찬의 당선과 김종필의 낙마. 43년의 영역 끝에 찾아온 회자. 삼김시대는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제가 당선됨으로써 이제 JP가 낙선하게 됐는데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인간적으로는 좀 미안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기쁜 일이죠. 척후병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별명 아닌 별명을 주셨는데 척후병이 뭐예요? 미리 가서 살피면서 야 일보 전진해도 괜찮겠다 그런 거 하는 병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보 정당의 그 원내 활동에 대해서 길을 열어야 되고 잘 살펴야 돼요. 창당 4년여 만에 제3당이 된 민주노동당. 척후병이라고 보기에는 만만치 않게 이미 제도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번에 당선된 10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울산 지역 2명의 기초단체장과 12명의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의원 35명까지 모두 59명이 진보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해오고 있다. 꾸준히 진보가 어떻고 떠드는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를 못 읽는 바보들. 좀 전우와 같이 보는 거죠. 진보를 이야기하는 사람 바보 취급을 한 90년대 계속 당해왔으니까. 근데 이들이 갑자기 열석 찾아오고 들어오니까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이제 진보 세력에게는 그들이 비판했던 보수 정당을 통하지 않고 진보 세력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열렸습니다.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겠다는 진보 정당이 원내에 진출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보 정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보 세력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실로 수많은 좌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그들은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를 겪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딱히 어떤 특정의 모델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존재하고 있었던 현실 사회주의가 보이지 않는 든든한 우군이었고 우리 정신적 지주이자 도덕적 가치이자 기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9년 6월) 이념적 모델이었던 중국에서 거센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천안문 광장을 뒤덮은 수만 명의 시위대.
인민의 군대는 수천 명의 인민을 학살했다. 전두환 군부 독재 세력만 저렇게 하는 줄 알았더만, 응? 이 중국 중화인민공화국도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설명을 할 길이 없었는데, 가을이 되니까 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세기를 강타하는 격변이 벌어졌다.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 잇따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도 무너졌다. 그게 사회주의든 뭐든 간에 아무튼 그런 그 이상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그런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붕괴한 것은 대단한 충격이었죠. 과연 군부 독재의 타도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 이론의 무장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평생 직업혁명가로서 설정을 해놨던 그 틀 자체가 근본에서부터 흔들렸던 거죠.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회주의 번산인 소련에서 레닌 공상이 끌어내려졌다. 그때 느꼈던 그 당황스러운 심정과 답답한 마음은 이루 뭐 진짜 말로 표현하기 힘들고 거의 제 인생의 그 어떤 골격이 막 허물어지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그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주의 얘기를 하면 노동자들이 그걸 질문한단 말입니다. 먼저. 그런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저 사회주의 나라들은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얘기가 되겠습니까? 당시의 운동권 전부에게 어떤 그 거대한 어떤 지적인 그 아노미 혹은 그 카오스라고 할까요? 그런 걸 초래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국내 상황도 순탄하지는 않았다.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에 반대하는 거리의 투쟁은 더욱 격렬해졌지만 시민들의 눈길은 예전 같지가 않았다. 민주주의가 잘 정착이 되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심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왜 거리에서 그러냐. 전에는 87년 유월항쟁 때는 거리에서 막 쫓겨 막 도망가다가 약국으로 딱 들어가는 약사들이 학생들 들어오는 걸 딱 본 다음에 들어오면 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때는 학생들이 들어오려고 막 밀어내면서 못 들어오게. 학생들이 막 약국으로 들어가고 종로 약국으로 들어오려면 막 못 들어오게 막 밀어내면서 문을 닫더란 말입니다. 그걸 딱 보면서 이상하네. 노태우 정권의 공안정국에 대항해 학생과 노동자들은 몸을 사르면서까지 투쟁을 호소했다. 한 달 반 동안 11명이 분신으로 쓰러져간 91년 5월 투쟁. 그러나 그 투쟁의 불길은 시민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제2의 6월 항쟁을 꿈꿨지만 시위대는 점점 고립돼 갔다. 투쟁은 격렬했으나 시민들의 괴리감은 커졌다. 87 6.25 이전까지만 해도 파출소 쇠파이프로 꽤 부쉈어야죠. 그죠? 파출소를 쇠파이프로 꽤 부수는 투쟁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였다면 87 6.25 이후에는 왜 멀쩡한 파출소를 쇠파이프로 꽤 부십니까? 이런 생각이 국민들 속에 든다 이겁니다. 사실상 87년 6.25 선언 이후로 우리 사회는 점진적인 민주화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세는 꺾이지 않을 대세이다라고 봤던 거죠.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국민들의 외면 앞에서 진보 진영의 지하 세력들은 새로운 노선을 모색했다. 다 고민하고 있었거든.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말하자면 혁명을 꿈꾸면서 노동 현장에 투신한 지 벌써 세월이 흐르고
이제 나이들도 30대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소규모의 어떤 무장 세력 가지고 뭐 이렇게 정권을 타도한다거나 이런 일은 환영받지도 못하는 것이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비합법 혁명 노선을 갖다가 폐기한 것이 신노선의 핵심입니다. 폭력혁명 노선과 지하활동 대신 대중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정당 활동을 하자는 이른바 신노선. 이 새로운 제안은 지하당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진보 세력들에게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자기 주장이 오르면 대중 앞에 떳떳이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정도인 건데 우리가 밀려서 지하에 있었던 것이지 지하가 자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내부 토론을 하면서는 아마 처음으로 정말 내부 간의 심각한 이견 또 그런 갈등 또 골이 아마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신노선에 대한 지역별 토론의 결과를 모아 각 지역 대표들이 은밀하게 경주로 모여들었다. 진로를 좌우할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지하당이었던 한국사회주의 노동당 지도부가 전원 참석했다. 그동안의 비합법적 정당으로서 한국 사회 변혁을 꿈꿔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 운동권을 지배를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합법적인 대중정당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이 판단을 결정을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적어도 조직운동의 역사에서는 중대한 한 획을 긋는 대미를 장식하는 자리였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피할 수 없는 역사의 거대한 해일은 10년의 지하활동 끝에 겨우 완성해놓은 지하당을 스스로 허물어뜨리게 만들 만큼 파고가 높았다. 1991년 12월 3일 경주 보문단지에 모인 대표들은 각 지역에서 조직원들이 가졌던 토론의 결과를 종합했다. 조직원 600명 중 90% 이상의 찬성으로 신노선은 채택됐다. 당시 신노선 문제는 한편의 청산이기도 하고 저는 하여튼 분명하지만 이건 투항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채택된 신노선에 대해 다른 조직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지하 조직 전부가 합법 활동을 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며 투항이라는 비판이었다. 저는 그 분들 관점에서 당연히 이게 비판이 있으리라 보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은 한국 사회의 그 변혁, 그 혁명을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하나의 사상과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저는 저희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고 새로운 길로 저희가 개척해 나가는 길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했습니다. 몇 달 뒤 지하당은 새로운 노선에 따라 자신의 실체를 대중 앞에 드러냈다. 전국에서 모이던 50여 명의 조직원들은 10년의 지하활동을 마감하고 비로소 합법적인 정치 무대에 자신의 존재를 선언했다. 그때 그 축포 같은 걸 쏘면서 그 폼을 다 냈어요. 그 폼을 다 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그 자신감, 기대감 이런 게 대단했죠.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노동자들이 합법정당을 선언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진보적인 정치 활동을 이유로 구속되었거나 한국노동당은 기왕에 함께하던 민중당과 통합한다. 1992년 다가오는 총선에서 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방안이었다. 전국 50여 개 지역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건 대단한 그 당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이제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시적인 성과물들이 이제는 나오지 않겠느냐.
통합민중당은 장기표 씨를 서울 동작갑지구당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총선 체제를 갖추어 나갔다.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다. 우리가 의석 몇 개 가질 수 있을 거다. 정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산에서도 전성시가 후보로 나왔었는데 당선은 몰라도 당선에 근접할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지하 세력이 제도권으로 나오게 되자 정권도 이들을 주목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대립해왔던 지하 세력에 대해 정권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이걸 정부가 받아줄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은 좀 받아줄 듯이 보이지만 다시 탄압 국면이 와가지고 우리가 드러나가지고 괜히 꼬리만 다 보여주고 나중에 다 잡히 들어가고 다 낙인 찍히고 이래가지고 활동 불가능할 것이 아닌가.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다. 정권은 주대환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동당의 핵심 간부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14대 총선에 막이 올랐다. 연말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 지역 감정과 삼김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했다. 의욕은 있으나 돈도 없고 지역 기반도 없는 진보 정당. 그들은 기성정치의 벽을 뛰어넘는 데 한계를 느꼈다. 그대와 함께 개별 국민 한 명 한 명하고 어떤 그 정치적인 사안을 가지고 그분들을 에게 선전을 하고 선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대중성이 없더라고요. 별 세계에서 온 것 같은 말투와 옷차림과 그걸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결과는 냉혹했다. 통합민중당은 51명의 후보 가운데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진보 세력의 참패였다. 그날 저녁에 참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뭘 잘못했지 우리가? 우리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살아왔고 우리 옳다고 생각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왜 대중은 우리를 몰라주는 것이야 라고까지 하면서 합법적인 공간에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진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도 저라면 뭐 국회의원 정도는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총력을 기울이면 된다고 이러고 하는데 해봐도 뭐 안 되더라고요. 전국 2% 이상의 유효득표를 채우지 못한 통합민중당은 정당법에 따라 강제 해산됐고 진보정당은 역사의 장에서 멀어져 갔다. 사회주의권은 몰락했고 우리 사회는 더디나마 민주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진보 세력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자 했으나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맙니다. 혁명의 시대는 과연 끝난 것인가?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이 최우선이었던 그들에게 그동안 쌓였던 운동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기 시작합니다. 혁명의 꿈을 안고 노동 현장으로 들어갔던 학생들, 그리고 함께했던 노동자들. 혁명의 열정은 사그라들고 투쟁의 전망은 희미해졌다. 93년도 이런 와해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운동권을 철수해 갈 즈음에 그럴 때는 정말 어떤 입장을 따라야 될지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막 이랬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 당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다. 운동만 이렇게 쭉 하고 이러면서 생활을 너무 이렇게 버려둔 측면이 있고 그게 이제 더 이상 그 부담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리면서 한 몇 년의 활동, 한 10년 정도 가까운 활동 속에 많이 지쳐버린 점. 이제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진보 진영 내부에서 스스로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저는 이제 그 사회주의를 떠나보내면서 제가 결심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어떠한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절대 이데올로기는 결코 신봉하지 않겠다. 1975년 위장 취업해 서울 노동운동연합을 이끌었던 노동운동가 김문수도 새로운 선택을 했다. 감옥 가서 살고 나오고 당시에 사회주의권이 또 전부 붕괴를 당했습니다. 아, 이거 사회주의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지적인 고민과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김문수는 당시 함께 노동운동을 하다 구속돼 있던 노회찬을 면회와서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란 책을 권했다. 이런 큰 근본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자꾸 자기 과거의 그 도식에 매달려 있지만 말고 새로운 것을 한번 눈을 떠서 보기라도 봐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자기 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할 수 없이 이런 일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일을 옳다고 믿고 하는구나. 1969년 8월 4일 김문수는 학교로 돌아가 25년 만에 늦가기 졸업을 했다. 당시 위장 취업해 있던 수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로 돌아갔다. 학생 출신이랑 노동자 출신이랑 좀 다른 점이 이거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게 어떤 거구나라는 걸 그때 좀 많이 느꼈어요. 학생 출신들이 그 돌아갈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어떤 거구나라는 게 좀 그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니네들은 운동한다고 와갖고 마치 우리를 갖다 가르쳐왔고 그리고 항시 우위에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니네가 어려우니까 니네는 다시 이제 니네 살 길 찾아 가버리는 그래서 니네는 노동자가 아니다. 지식인을 따릅니다. 학생들은 떠나갔지만 노동자들은 돌아갈 곳이 없었다. 1985년 구로동맹 파업으로 구속됐던 강명자 씨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지난 20년간 제대로 된 공장 한 번 다녀보지 못했다. 문제인물로 찍혀 번번이 입사를 거부당했다. 지하실을 세내 하청받은 일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녀는 당시에 쓰라렸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안 되겠다고 강명자 씨 그냥 저희 회사에서는 못 받아주겠다. 그래서 왜 못 받아주느냐. 그러니까 그 이유는 내가 더 잘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그렇게 나오고 큰 회사는 안 들어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상봉단에 구름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서 참 비참하더라고요. 비참하면서 화가 나죠 이제. 혁명의 시대가 지나간 자리에 생계에 허덕이는 노동자는 여전히 남아있다. 적어도 한국의 블루칼라 노동자, 생산직 노동자들은 삶의 기회라는 게 뭐라 그럴까요? 대안이라고 할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라는 게 없어요, 거의. 딱 두 가지밖에 없죠. 공장에 계속 일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돈 좀 모아갖고 내 가게 하나 낼 거냐? 이거밖에 없잖아요, 사실. 농촌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데서 어떤 차이점들. 학교로 돌아간 위장 취업자들에게도 어려움은 있었다. 몇 년의 공백. 대학은 이미 낯선 풍경이었다.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라고는 진짜 영어부터 시작해서 가진 게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없다는 거를 막 자신한테 각인하고 인정하고 이러는 거에 4, 5년을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나 개인의 생존이 중요하게 부각이 됐던 것 같고 거기서 살 길을 모색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시를 보거나 아니면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학원 강사를 하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추스리는 문제로 이제 후퇴해 갔던 것 같죠. 세상은 빠르게 변해갔다. 1993년 문민정부는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군부 쿠데타의 뿌리를 도려낸다며 육군의 사조직인 하나회 인맥을 제거해 나갔다. YS가 이만하면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고 저도 그 당시에 바로 이 정도로 한다면은 정말 권력을 통해서 개혁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당시에 민자당입니다. 민주자유당에 제안을 받고 입당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진보 세력은 김문수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너무 빨리 타협하는 게 아니냐며 비판했다. 현실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동부 사회주의가 망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길을 그만둬야 될 이유가 뭐냐. 저는 그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죠. 그분들은 이제 저를 그렇게 보겠죠. 너무 쉽게 타협한다. 이렇게 보겠고 또 이제 보수 쪽에서 보면 저거는 여전히 빨갱이 아니냐. 또 이래 보겠고 하는 그 모순 속에 제가 살아가고 있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뭐 민주화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은 뭐 민주당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한나라당도 고려하냐. 한나라당이 고려의 대상이 되냐. 그래도 이 진보라는 이 가치를 놓으면 안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경론을 많이 벌였죠. 한때 금속공장에 위장 취업했던 원희룡도 새로운 선택을 했다. 노동운동의 길이 아니라 보수정치의 틀 내에서 합리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야무진 꿈. 과연 그 꿈은 실현되고 있는가? 당리 당략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 정치가 이 사회의 발전을, 역사 발전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원흉이라고 스스로 말했으면서 그 당리 당략에 보조를 맞춰서 그 당권 논리만 갖고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은 운동권 출신이 아니었나라는 저는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 민주화 세력이 결국 합법적인 권력 장악, 선거를 통한 집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데에서 중간 다리 정도의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제 물론 이제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를 굴러 간다고 그래서 호랑이를 잡은 건지 아니면 또 하나의 새로운 호랑이가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냉엄한 역사의 평가를 받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지금의 그 민주화 세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386이라는 건데 386은 학벌을 가진 학생 출신들만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독재에 저항해왔던 민주화 세력들. 그동안 이 민주화 세력을 대표하는 말은 386이었다. 그러나 386이라는 말에는 노동자가 없다. 기나긴 민주화의 길에서 학번 없는 노동자들이 해왔던 역할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외면받아 왔다. 그러면 80년대에 그 학출들하고 같이 고생하고 그 어려운 골방에서 사회민주화를 위해서라든지 혹은 나중에 사회민주화지만 하여튼 국가 권력과에 쭉 싸웠던 노동자들은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한 번도 그 지금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고 이 좋아진 거에 대해서 역할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명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목받은 건 운동권 스타들이었다. 지역 감정과 보수 정치의 넌덜머리를 내던 국민 감정을 의식해 제도 정치권은 젊은 피 수혈이라는 카드를 선택했다. 학생회장 출신 송영길은 김대중을 선택했다. DJ가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후보 단위로 하지 못한 실패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람과 함께했던 이 세력의 흐름을 이어서 발전적으로 극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저도 민주당에 참여했고요.
민주화 투쟁 경력이 돋보이는 386 운동권 스타들 상당수는 보수정치의 개혁 세력으로 합류했다. 그러나 이들이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은 당 총재가 공천자를 낙점하던 시절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특혜를 받아서 영입 때. 그래서 이를테면 정당 생활 20년, 30년 해도 아직 차례가 돌아오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제끼고 해치게 한 거다, 쉽게 말하면. 제왕이 너희와 이리 앞쪽에서 쉽게 뺏지 말고 의회에 들어갔죠. 이 사람들 좀 유명 인사들이도. 유명인사니까 이 제왕들이 부른 거죠. 진보 운동에 몸담아온 지식인들과 노동자들, 그들이 겪었던 변화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그러나 진보의 깃발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운동 속에서 희망을 찾으며 새로운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됐다. 과거의 관성에 갇힌 채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전멸할 수도 있는 위기였다.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성공하려면 중간층에 기반을 가져야 된다. 구미 지역의 조글레 씨는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시민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80년대는 뭐 혁명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본적인 변혁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낫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실험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90년대는 그런 혁명의 방식이 사실 어렵게 됐다라는 걸 자각하게 됐고 그러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어떤 방향들을 모색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민운동은 시작되고 있었다. 정치투쟁으로 일관했던 운동가들은 새로운 활동 방식을 배워나갔다. 활동 경험, 운동가로서의 자기 실천적인 경험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굉장히 탁상공론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활동가들이 전문가들의 식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결집해서 운동의 태제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은 시민운동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 권력을 감시하면서 나름대로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시민운동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정치투쟁 위주로 갔던 운동을 좀 더 이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력만 교체를 하면 우리 사회가 뭔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다. 새로운 의제, 환경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인권 문제 같은 경우 새로 제기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구 운동 세력들이 이제 주로 90년대 들어와서 담당을 하게 됐죠. 1992년 민중당이 해산된 뒤 노동자 출신 김미숙 씨는 지역으로 내려갔다. 그녀에게 민중당 활동의 경험은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됐다. 처음에 민중당 생각해서 이렇게 가졌던 기대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 이렇게 쭉 깨져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되게 많이 좀 실망도 하고 이러긴 했지만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잘했다. 그걸 안 했으면 우리가 안 깨졌을 거다. 못 깨졌을 거다. 김미숙 씨는 농민들과 함께 영농조합 일을 하고 있다. 생활 속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실 있는 진보운동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훨씬 더 사람들이랑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만나게 되니까 더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업 현실이 워낙 나쁘니까 그런 희망들을 좀 만들어가는데 고생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쉬지 않고 자꾸 희망을 만들어보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좋아요. 당장 뭐가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혼자서 포기하기보다 비록 환경 문제라든지 또 뭐 여성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시민단체 운동이 필요하고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노동운동의 바탕을 두고 농민운동의 바탕을 두면서 그런 노동자나 농민들이나 빈민들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현실을 정치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노력은 여전히 사회주의가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진보정당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다시 진보정당 추진위를 발족시키지만 배는 난파됐고 선호는 많지 않았다. 그 당시에 그 진보정당 깃발을 딱 들고 있는데 이 깃발 밑으로 사람이 30-40명이 남았을까요? 근데 완전히 30-40명 남은 사람들도 거의 지치고 참패를 하고 그러면서 도저히 진보정당의 깃발을 계속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힘을 얻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더 어려워진 오히려. 사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도 많이 고민스러웠던 부분들이 있고 실제 가야 될 좌표가 된지 이것도 불투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현장에서도 좀 답답한 시기였습니다. 현장에서도. 노동은 계속됐다. 이념의 혼란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도 노동자들의 처지는 여전했다. 누가 대신 풀어줄 수 없는 막막함이 이어졌다. 돌파구를 연 건 노동자 자신들이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의 출범. 노동자들은 조직적인 단결의 깃발을 들었다.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럽니까? 그러나 문민정부는 노동자들을 외면했다. 1996년 12월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시켰다. 새벽 6시경 비상연락망으로 소집된 신한국당 의원들은 7분 만에 노동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다. 그러면 제11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늦은 것이고 또 조직적인 준비 상태로 보면은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진보정당의 깃발을 높이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민주노동당이 어쨌든 민중들의 가슴을 뚫어주고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제 그 아주 대중적인 지도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교두부가 되기를 굉장히 갈망을 했죠. 자신들을 대변할 정당이 없었던 진보 세력들. 그들은 길고 긴 여정 끝에 자신의 정당을 만들어냈다.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고 민주노동당은 탄생했다. 민주노동당은 가진 자들의 정당이 아니라 민중들의 정당입니다. 보수 정당들의 가진 자들을 위한 정치로 80%의 국민이 꿈과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일단 참석하신 의원분들만 먼저. 그로부터 4년. 우리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한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노동자 출신 단병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대변하겠다고 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10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과거 우리 정치는 오랫동안 독재냐 민주냐라는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 시대는 삼김 정치 시대는 사실상 어느 지역이냐 영남이냐 호남이냐 충청이냐 가지고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 시절도 이제 다 끝났고 지금 정치는 그 내용이 정책과 이념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동안 서로 적대시하던 보수와 진보는 이미 제도 정치권에 공존하고 있다. 혁명을 꿈꾸던 진보 세력들. 그들은 긴 터널을 지나 이제 진보 정치의 걸음마를 시작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국 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보려면 최소한의 정치 지형이 건전보수 또는 합리보수와 진보 이렇게 그 두 세력으로 정확하게 두 세력이 자기 정책으로 얘기하고 또 그걸로 국민 대중으로부터 심판받고 경쟁하고 이러한 그 정치 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격동의 25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진보 3부작은 위장 취업자, 지하조직, 그리고 진보정당이라는 창을 통해 진보 세력의 발자취를 돌아봤습니다. 물론 이들만이 진보 세력인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곳에서 진보의 가치를 소박하게 그리고 꾸준히 실천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지하 비밀 조직에서 출발한 진보 세력이 공개적인 제도 정당으로 진출했다고 해서 그들의 꿈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와 서민들이 여전히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2004년 11월) 물러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벼랑 위에 섰다.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이 국회 앞 파워크레인 보공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시위 현장을 찾았다. 네, 간병원인데요. 그 국회 상임위 소식 들었죠? 일단 이번 정기국회 때는 법안 처리하지 않는 걸로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가야 법안 심의가 가능할까 커요. 자, 갈게. 국회 소식을 전하고 건넨 몇 마디 격려. 국회의원 단병호. 그는 쓸쓸하게 돌아섰다. 우리 비정규직의 삶에 저 고공동서에서 우리를 충분히 알렸다고 봐요. 우리 완전한 승리는 쟁취하지 못했지만 우리 새로운 투쟁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몸 던졌으니까 오늘도 일단 4시에 건강하게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겠다던 진보 세력들. 그들은 과연 초심을 간직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앙상한 이념을 넘어서 국민과 공감하는 정책으로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진보 세력의 과제로 남아있다. 노동장 타자이라 그러대요, 별명이. 4명을 망치로 쳐 죽인 중화권이에요. 막다른 건 모습에 쥐가 고양이를 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하고 전류하는 최후의 저항수단이에요. 그 주문자 그 이상이나 얘기하고 앞에 바로 그까지니까. 그날부터 지금까지 평생 겁나 못생겼어요. 사회적인 절대적인 모순은 한 폭을 박응숙이가 안고 간 거거든요. 오빠 보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 합법 활동을 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며 투항이라는 비판이었다.
저는 뭐 그 분들 관점에서 당연히 이게 비판이 있으리라 보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은 한국 사회의 그 변혁, 그 혁명을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하나의 사상과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저는 저희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고 새로운 길로 저희가 개척해 나가는 길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뭐 개의치 않고 했습니다. 몇 달 뒤 지하당은 새로운 노선에 따라 자신의 실체를 대중 앞에 드러냈다. 전국에서 모이던 5천여 명의 조직원들은 10년의 지하 활동을 마감하고 비로소 합법적인 정치 무대에 자신의 존재를 선언했다. 그때 막 그 축포 같은 걸 쏘면서 그 폼을 다 냈어요. 그 폼을 다 내면서 그 정말 우리가 정말 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그 자신감, 기대감 이런 게 대단했죠.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노동자들이 합법정당을 선언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진보적인 정치 활동을 이유로 구속되었거나 한국노동당은 기왕에 함께하던 민중당과 통합한다. 1992년 다가오는 총선에서 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방안이었다. 전국 50여 개 지역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건 대단한 그 당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이제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시적인 성과물들이 이제는 나오지 않겠느냐. 공안민중당은 장기표 씨를 서울 동작갑지구당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총선 체제를 갖춰 나갔다.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다. 우리가 그 의석 몇 개 가질 수 있을 거다. 정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산에서도 전성 시간이 후보로 나왔었는데 당선은 몰라도 당선에 근접할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지하 세력이 제도권으로 나오게 되자 정권도 이들을 주목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대립해왔던 지하 세력에 대해 정권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이걸 정부가 받아줄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은 좀 받아줄 듯이 보이지만 다시 탄압 국면이 와가지고 우리가 드러나가지고 괜히 꼬리만 다 보여주고 나중에 다 잡히 들어가고 다 낙인 찍히고 지금 개편에 갔다. 1993년 문민정부는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군부 쿠데타의 뿌리를 도려낸다며 육군의 사조직인 하나회 인맥을 제거해 나갔다. YS가 이만하면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고 저도 그 당시에 바로 이 정도로 한다면은 정말 권력을 통해서 개혁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당시에 민자당입니다. 민주자유당에 제안을 받고 입당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진보 세력은 김문수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너무 빨리 타협하는 게 아니냐며 비판했다. 현실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동부 사회주의가 망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길을 그만둬야 될 이유가 뭐냐. 저는 그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죠. 그분들은 이제 저를 그렇게 보겠죠. 너무 쉽게 타협한다. 이렇게 보겠고 또 이제 보수 쪽에서 보면 저거는 여전히 빨갱이 아니냐. 또 이래 보겠고 하는 그 모순 속에 제가 살아가고 있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뭐 민주화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뭐 민주당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한나라당도 고려하냐? 한나라당이 고려의 대상이 되냐? 그래도 이 진보라는 이 가치를 놓으면 안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경론을 많이 벌였죠. 한때 금속공장에 위장 취업했던 원희룡도 새로운 선택을 했다.
노동운동의 길이 아니라 보수 정치의 틀 내에서 합리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야무진 꿈. 과연 그 꿈은 실현되고 있는가? 당리 당략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 정치가 이 사회의 발전을, 역사 발전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원흉이라고 스스로 말했으면서 그 당리 당략에 보조를 맞춰서 그 당권 논리만 갖고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은 운동권 출신이 아니었나라는 저는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 민주화 세력이 결국 합법적인 권력 장악, 선거를 통한 집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데에서 중간 다리 정도의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제 물론 이제 호랑이를 잡으러 승부가 났다. 노회찬의 당선과 김종필의 낙마. 43년의 영역 끝에 찾아온 회자. 삼김시대는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제가 당선됨으로써 이제 JP가 낙선하게 되는 게 됐는데,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인간적으로는 좀 미안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기쁜 일이죠. 척후병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별명 아닌 별명을 주셨는데, 척후병이 뭐예요? 미리 가서 살피면서 야, 일보 전진해도 괜찮겠다, 그런 거 하는 병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보 정당의 그 원내 활동에 대해서 길을 열어야 되고 잘 살펴야 돼요. 창당 4년여 만에 제3당이 된 민주노동당. 척후병이라고 보기에는 만만치 않게 이미 제도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번에 당선된 10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울산 지역 2명의 기초단체장과 12명의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의원 35명까지 모두 59명이 진보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해오고 있다. 꾸준히 진보가 어떻고 떠드는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를 못 읽는 바보들, 좀 전우와 같이 보는 거죠. 진보를 이야기하는 사람 바보 취급을 한 60년 대 계속 당해왔으니까. 근데 이들이 갑자기 열썩 찾아오고 들어오니까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이제 진보 세력에게는 그들이 비판했던 보수 정당을 통하지 않고 진보 세력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열렸습니다.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겠다는 진보 정당이 원내에 진출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보 정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보 세력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실로 수많은 좌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그들은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를 겪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딱히 어떤 특정의 모델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존재하고 있었던 현실 사회주의가 보이지 않는 든든한 울분이었고 우리 정신적 지주이자 도덕적 가치이자 기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9년 6월) 이념적 모델이었던 중국에서 거센 민주화 시위가 자신들을 대변할 정당이 없었던 진보 세력들. 그들은 길고 긴 여정 끝에 자신의 정당을 만들어냈다.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고 민주노동당은 탄생했다. 민주노동당은 가진 자들의 정당이 아니라 민중들의 정당입니다. 보수 정당들의 가진 자들을 위한 정치로 80%의 국민이 꿈과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일단 참석하신 의원분들만 먼저. 그로부터 4년. 우리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한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노동자 출신 단병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대변하겠다고 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10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과거 우리 정치는 오랫동안 독재냐 민주냐라는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 시대는 삼김 정치 시대는 사실상 어느 지역이냐, 영남이냐, 호남이냐, 충청이냐 가지고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 시절도 이제 다 끝났고, 지금 정치는 그 내용이 정책과 이념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동안 서로 적대시하던 보수와 진보는 이미 제도 정치권에 공존하고 있다. 혁명을 꿈꾸던 진보 세력들. 그들은 긴 터널을 지나 이제 진보 정치의 걸음마를 시작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국 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보려면 최소한의 정치 지형이 건전보수 또는 합리보수와 진보, 이렇게 두 세력으로 정확하게 두 세력이 자기 정책으로 얘기하고 또 그걸로 국민대중으로부터 심판받고 경쟁하고, 이러한 정치 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격동의 25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진보 3부작은 위장 취업자, 지하조직, 그리고 진보정당이라는 창을 통해 진보 세력의 발자취를 돌아봤습니다. 물론 이들만이 진보 세력인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곳에서 진보의 가치를 소박하게, 하나의 사상과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저는 저희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고, 새로운 길로 저희가 개척해 나가는 길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했습니다. 몇 달 뒤 지하당은 새로운 노선에 따라 자신의 실체를 대중 앞에 드러냈다. 전국에서 모이던 5천여 명의 조직원들은 10년의 지하 활동을 마감하고 비로소 합법적인 정치 무대에 자신의 존재를 선언했다. 그때 막 축포 같은 걸 쏘면서 폼을 다 냈어요. 그 폼을 다 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자신감, 기대감, 이런 게 대단했죠.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노동자들이 합법정당을 선언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진보적인 정치 활동을 이유로 구속되었거나 한국노동당은 기왕에 함께하던 민중당과 통합한다. 1992년 다가오는 총선에서 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방안이었다. 전국 50여 개 지역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건 대단한 그 당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이제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시적인 성과물들이 이제는 나오지 않겠느냐. 공안민중당은 장기표 씨를 서울 동작갑지구당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총선 체제를 갖춰 나갔다.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다. 우리가 의석 몇 개 가질 수 있을 거다. 정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산에서도 전성시간이 후보로 나왔었는데, 당선은 몰라도 당선에 근접할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지하 세력이 제도권으로 나오게 되자 정권도 이들을 주목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대립해왔던 지하 세력에 대해 정권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이걸 정부가 받아줄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은 좀 받아줄 듯이 보이지만 다시 탄압 국면이 와가지고 우리가 드러나가지고 괜히 꼬리만 다 보여주고 나중에 다 잡히 들어가고 다 낙인 찍히고 이래가지고 활동 불가능할 것이 아닌가.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다. 정권은 주대환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동당의 핵심 간부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그 모습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결과는 냉혹했다. 통합민중당은 51명의 후보 가운데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진보 세력의 참패였다. 그날 저녁에 참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뭘 잘못했지 우리가? 우리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살아왔고 우리 옳다고 생각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왜 대중은 우리를 몰라주는 것이야 라고까지 하면서 합법적인 공간에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진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도 저라면 뭐 국회의원 정도는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총력을 기울이면 된다고 이러고 하는데 해봐도 뭐 안 되더라고요. 전국 2% 이상의 유효득표를 채우지 못한 통합민중당은 정당법에 따라 강제 해산됐고 진보정당은 역사의 장에서 멀어져 갔다. 사회주의권은 몰락했고 우리 사회는 더디나마 민주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진보 세력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자 했으나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맙니다. 혁명의 시대는 과연 끝난 것인가?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이 최우선이었던 그들에게 그동안 쌓였던 운동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기 시작합니다. 혁명의 꿈을 안고 노동 현장으로 들어갔던 학생들, 그리고 함께했던 노동자들. 혁명의 열정은 사그라들고 투쟁의 전망은 희미해졌다. 93년도 이런 와해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운동권을 철수해 갈 즈음에 그럴 때는 정말 어떤 입장을 따라야 될지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막 이랬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 당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다. 운동만 이렇게 쭉 하고 이러면서 생활을 너무 이렇게 버려둔 측면이 있고 그게 이제 더 이상 그 부담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리면서 한 몇 년의 활동, 한 10년 정도 가까운 활동 속에 많이 지쳐버린 점. 이제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진보 진영 내부에서 스스로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저는 이제 그 사회주의를 떠나보내면서 제가 결심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한 획을 긋는 대미를 장식하는 자리였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피할 수 없는 역사의 거대한 해일은 10년의 지하활동 끝에 겨우 완성해놓은 지하당을 스스로 허물어뜨리게 만들 만큼 파고가 높았다. 1991년 12월 3일 경주 보문단지에 모인 대표들은 각 지역에서 조직원들이 가졌던 토론의 결과를 종합했다. 조직원 600명 중 90% 이상의 찬성으로 신노선은 채택됐다. 당시 신노선 문제는 한편의 청산이기도 하고 저는 하여튼 뭐 분명하지만 이건 투항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채택된 신노선에 대해 다른 조직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지하 조직 전부가 합법 활동을 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며 투항이라는 비판이었다. 저는 뭐 그 분들 관점에서 당연히 이게 비판이 있으리라 보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은 한국 사회의 그 변혁, 그 혁명을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하나의 사상과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저는 저희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고 새로운 길로 저희가 개척해 나가는 길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뭐 개의치 않고 했습니다. 몇 달 뒤 지하당은 새로운 노선에 따라 자신의 실체를 대중 앞에 드러냈다. 전국에서 모이던 50여 명의 조직원들은 10년의 지하 활동을 마감하고 비로소 합법적인 정치 무대에 자신의 존재를 선언했다. 그때 막
그 축포 같은 걸 쏘면서 그 폼을 다 냈어요. 그 폼을 다 내면서 그 정말 우리가 정말 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그 자신감, 기대감 이런 게 대단했죠.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노동자들이 합법정당을 선언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진보적인 정치 활동을 이유로 구속되었거나 한국노동당은 기왕에 함께하던 민중당과 통합한다. 1992년 다가오는 총선에서 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방안이었다. 전국 50여 개 지역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건 대단한 그 당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이제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시적인 성과물들이 이제는 나오지 않겠느냐. 후보 등록을 하러 선관위에 나타난 이들은 특이한 경력 때문에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그런데 기성 정치인들이 나타나자 재빨리 인터뷰를 접고 달려가 버리는 기자들.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저기도 비례대표 현실 정치의 벽은 그만큼 두텁고 높기만 했다. 자민련 총재 김종필도 출사표를 던졌다. 80 가까운 나이. 관록을 앞세운 그는 이번 총선에서 무려 국회의원 10선의 기록을 거머쥘 참이었다. 각당의 표정이 분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민노당 비례대표 8번 노회찬과 자민련 1번 김종필 사이의 숨가쁜 접전. 김종필 후보가 당선되려면 3%의 정당 지지율을 받아야 했다. 새벽 3시 승부가 났다. 노회찬의 당선과 김종필의 낙마. 43년의 영역 끝에 찾아온 회자. 삼김시대는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제가 당선됨으로써 이제 JP가 낙선하게 되는 게 됐는데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인간적으로는 좀 미안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기쁜 일이죠. 척후병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별명 아닌 별명을 주셨는데 척후병이 뭐예요? 미리 가서 살피면서 야 일보 전진해도 괜찮겠다 그런 거 하는 병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보 정당의 그 원내 활동에 대해서 길을 열어야 되고 잘 살펴야 돼요. 창당 4년여 만에 제3당이 된 민주노동당. 척후병이라고 보기에는 만만치 않게 이미 제도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번에 당선된 10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울산 지역 2명의 기초단체장과 12명의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의원 35명까지 모두 59명이 진보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해오고 있다. 꾸준히 진보 같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를 못 읽는 바보들. 좀 전우와 같이 보는 거죠. 진보를 이야기하는 사람 바보 취급을 한 90년대 계속 당해왔으니까. 근데 이들이 갑자기 열석 찾아오고 계속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힘을 얻지를 못했던 거죠. 그랬으면 더 어려워진 오히려. 사실 뭐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도 많이 고민스러웠던 부분들이 있고 실제 가야 될 좌표가 된지 이것도 불투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현장에서도 좀 답답한 시기였습니다. 현장에서도. 노동은 계속됐다. 이념의 혼란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도 노동자들의 처지는 여전했다. 누가 대신 풀어줄 수 없는 막막함이 이어졌다. 돌파구를 연 건 노동자 자신들이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의 출범.
노동자들은 조직적인 단결의 깃발을 들었다.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럽니까? 그러나 문민정부는 노동자들을 외면했다. 1996년 12월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시켰다. 새벽 6시경 비상연락망으로 소집된 신한국당 의원들은 7분 만에 노동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다. 그러면 제11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늦은 것이고 또 조직적인 준비 상태로 보면은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진보정당의 깃발을 높이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민주노동당이 어쨌든 민중들의 가슴을 뚫어주고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제 그 아주 대중적인 지도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교두부가 되기를 굉장히 갈망을 했죠. 자신들을 대변할 정당이 없었던 진보 세력들. 그들은 길고 긴 여정 끝에 자신의 정당을 만들어냈다.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고 민주노동당은 탄생했다. 민주노동당은 가진 자들의 정당이 아니라 민중들의 정당입니다. 보수 정당들의 가진 자들을 위한 정치로 80%의 국민이 그런 것이지 지하가 자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내부 토론을 하면서는 아마 처음으로 정말 내부 간의 심각한 이견 또 그런 갈등 또 골이 아마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신노선에 대한 지역별 토론의 결과를 모아 각 지역 대표들이 은밀하게 경주로 모여들었다. 진로를 좌우할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지하당이었던 한국사회주의 노동당 지도부가 전원 참석했다. 그동안의 비합법적 정당으로서 한국 사회 변혁을 꿈꿔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 운동권을 지배를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합법적인 대중정당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 판단을 결정을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적어도 조직운동의 역사에서는 중대한 한 획을 긋는 대미를 장식하는 자리였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피할 수 없는 역사의 거대한 해일은 10년의 지하활동 끝에 겨우 완성해놓은 지하당을 스스로 허물어뜨리게 만들 만큼 파고가 높았다. 1991년 12월 3일 경주 보문단지에 모인 대표들은 각 지역에서 조직원들이 가졌던 토론의 결과를 종합했다. 조직원 600명 중 90% 이상의 찬성으로 신노선은 채택됐다. 당시 신노선 문제는 한편의 청산이기도 하고 저는 하여튼 분명하지만 이건 투항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채택된 신노선에 대해 다른 조직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지하 조직 전부가 합법 활동을 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며 투항이라는 비판이었다. 저는 그 분들 관점에서 당연히 이게 비판이 있으리라 보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은 한국 사회의 그 변혁, 그 혁명을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하나의 사상과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저는 저희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고 새로운 길로 저희가 개척해 나가는 길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했습니다. 몇 달 뒤 지하당은 새로운 노선에 따라 자신의 실체를 대중 앞에 드러냈다. 전국에서 모이던 5천여 명의 조직원들은 10년의 지하활동을 마감하고 비로소 합법적인 정치 무대에 자신의 존재를 선언했다.